환율 전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도 뭐 굉장히 일상이 그려지는 상황인데 결국 내년에는 백신 접종 시작되면서 경제가 정상으로 가는 여정을 밟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외환시장은 어떤 모습을 그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올해 외환시장의 특징이라고 하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와 또 미국의 예외주의 퇴장이란 주제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예외적인 유례 없는 역대급 정부와 중앙은행의 대책이 발동이 되었고요. 여기에 힘입어서 금융시장은 빠르게 안정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주식 과열을 걱정하는 그런 시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동안 상대적 고성장과 고금리를 보이면서 강세를 보였던 달러는 미국의 이러한 다른 선진국과 다른 예외적인 상황이 이제 더 이상 미국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전개가 되면서 미국 예외주의가 퇴장을 하면서 달러화가 하락을 한 것입니다. 한 11월 중순까지 해서 달러 지수 기준으로는 4.1%가 하락을 했습니다. 통화별로 봤을 때 이러한 달러 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달러에 대해서 상승한 통화와 하락한 통화가 굉장히 뚜렷이 구분이 되는데요. 상승한 통화군은 일단 위안화 블록 통화, 그리고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통화, 유로화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공적인 방역에다가 높은 제조업과 IT 비중을 갖고 있는 중국, 한국, 대만 통화들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고요. 위험자산 선호가 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코로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안전 통화인 엔화나 스위스프랑을 매수를 했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해체 우려를 겪었던 유럽이 결국은 해체 위기 앞에서 통합기금이라는 것에 합의를 하면서 유로화가 반등을 했습니다. 반면에 코로나는 신흥국의 보건과 경제 위기로 인식이 되면서 많은 신흥국 통화들이 상당히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헤어라 같은 경우는 30% 넘게 환율이 하락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달러화를 둘러싼 여건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년은 정상 복귀와 또 글로벌 동반 성장이라는 흐름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될 거고 또 경제 지표들도 기저효과로 인해서 특히 2분기의 지표가 굉장히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중앙은행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결합이 되면서 위험자산의 우호적인 그런 여건이 이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왼쪽 아래 차트를 보시면 이제 글로벌 교역 증가율과 달러화의 상관관계입니다. 글로벌 교역이 늘어날 때, 즉 글로벌 경제가 동반해서 성장할 때는 달러가 약세를 보였던 것이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가장 최근의 사례가 2017년이죠. 당시에 중국 위기 이후에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전 세계가 재고 쌓기로 인해서 경제 지표가 크게 호조를 보이면서 그 당시에 달러가 한 14개월 동안 15% 정도 하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글로벌 동반 성장이라는 부분이 달러화의 약세 재료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때와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제 중국을 비롯한 또 유로존 거기에 또 수혜를 입은 신흥국들이 일단은 굉장히 가파른 경제 성장을 나타냈다라는 점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내년의 경제와 관련해서는 과연 그런 굉장히 탄력 있는 그런 상승이 내년 하반기까지 계속 이어질지에 대한 의구심이 남는 그런 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연준의 마이너스 금리 실질 금리 유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자세히 그 정책적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는데 이러한 미국이 낮은 실질 금리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달러화의 약세의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확대된 부채. 다음으로 이제 그러니까 결국 크게 보면 글로벌 경기 정상화와 연준의 이런 초완화적인 정책이라는 것이 달러화 약세의 배경으로 든든히 자리 잡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달러화가 일반적인 약세를 내년에 이어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좀비 기업이라고 이제 명명을 했었고, 결국은 이제 굉장히 부채가 조정이 줄어들면서 파산을 하면서 부채가 조정이 되고 경기 침체기로 이어진 게 일반적인 패턴이었다면,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왔고 그걸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부채를 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확대된 부채라는 것이 오히려 이미 부채를 더 질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부채를 질 수 있는 리스크가 커지는 그런 나라들에는 굉장히 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실무 경기와 자산이 굉장히 괴리된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역설적으로 선진국들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재정 투자, 이런 것들이 자금이 실물 경기로 흘러 들어가게 시작이 되면, 지금은 오로지 이 늘어난 유동성이 금융시장으로만 흘러 들어간 장세가 나타나고 있다면은, 직접적으로 실물 경기에 자본이 들어갈 때는 이 금융시장과 실물시장 간의 어떤 자금에 대한 경쟁도 펼쳐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하반기에는 좀 오히려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지금처럼 오로지 유동성에만 기댄 그런 굉장히 편안한 유동성 장세가 내년 하반기부터는 좀 불편해지는 상황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과 올해 많이 언급됐던 게 이제 달러와 위상의 약화라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유로존이 이제 더 이상 좀 적수가 안 된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중국이 강하게 부상을 하고 또 코로나가 오히려 중국에는 굉장히 큰 수혜를 주는 그런 변수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달러와의 몰락, 달러의 위상이 급격하게 꺾이는 것에 대한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바이든이 당선 확정은 안 됐지만 여기에는 큰 이변이 없을 거라고 보고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고 앞서 이제 옐런 전 의장이 재무장관으로 지명이 되고 있는 그런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미국의 재무 건전성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는 정책이 펼쳐질 거라는 점에서 달러의 위상이 기축통화로서의 위상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은 낮다. 오히려 바이든 행정부의 이런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또 더불어서 이후에 증세 정책을 통해서 재정 건전화를 꾀하는 그런 정책적인 방향 자체가 중장기적으로는 달러화가 다시 위상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는 그런 재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일단은 달러화는 전반적으로 정책적인 환경, 또 세계 경제 정상화, 통화 정책과 또 세계 경제 정상화라는 그 두 가지 큰 재료를 가지고 달러화의 전반적인 약세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신흥국이 일단은 내년 상반기에는 굉장히 우호적인 여건이 될 수 있지만, 백신이 신흥국까지 또 들어가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라는 한계도 있고요. ECB 같은 경우는 미국처럼 지금 굉장히 정책적인 추진력을 갖기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럽 통합기금 설립에는 통합 채권 발행에는 성공을 했지만, 추후에 성장 전략에 들어가는 재원을 마련하는 것, 또 그거를 어디에 사용해야 될지를 논의하는 과정이 굉장히 길고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다시 거기에 대한 구원 투수로서 ECB가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재정 정책에 지금 완전히 기대고 있는 상황인데, 각국마다 재정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다르다는 점도 좀 변수로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일단은 달러화는 상저하고의 패턴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레인지는 2018년 저점인 88이 일단은 그 선까지는 하락할 여지를 좀 두고서 상반기에는 그 선까지 테스트를 하고 하반기는 반등하는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국 쪽을 한번 살펴보면요. 중국은 넘겨주십시오. 네. 중국은 굉장히 서방의 입장에서 보는 얄미울 수밖에 없지만 저희가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빠른 방역으로 인해서 선진국들이 지금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이미 성장 전략에 돌입을 한 상황이고, 코로나 특수도 굉장히
아주 톡톡하게 누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일부 누린 측면이 있지만은 지표를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압도적으로 신흥국의 생산 차지를 중국이 메웠다라고 볼 정도로 굉장히 큰 수혜를 입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올해 위안화의 초강세 흐름으로 나타났고, 여기에다가 지난 10월 향후 5개년간 경제 계획에서 발표한 쌍순환 전략, 소득 주도의 성장을 통해서 결국은 2035년에 선진 경제로 진입하는 목표를 달성하겠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국 이제 미국이 중국을 경제하는 것은 정권이 바뀌어도 분명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 자립, 기술 자립화라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조업에서 소비 중심으로 또 기술을 자립하고 고도화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은 중국이 누리고 있는 이 상대적인 우위라는 상황 자체는 내년에도 유효하기 때문에 위안화 강세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경제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정상화되면 중국이 올해 굉장히 강세를 보였던 이유 중에 하나는 외환 수급에도 요인이 있습니다. 일단 중국이 최근 몇 년 동안 해외여행이 급증하면서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를 거의 다 까먹을 정도였었는데 해외여행이 차단이 됐고, 반면에 중국이 금융시장 개방을 더 확대를 하면서 해외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중국 내로 외화 자금이 많이 들어온 그런 요인으로 위안화 강세가 더 진행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에는 일단 경제 정상화로 인해서 이런 달러화가 남는 부분은 조금 축소는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특히 하반기로 갈수록 저희는 달러화의 반등의 무게를 싣고 있고, 또 그 선진국이 백신 접종으로 해서 경제가 정상화된다고 하면 이제 상대적으로, 절대적으로는 중국이 유리한 위치에 있지만 상대적으로는 선진국의 매력이 부각이 되면서 위안화의 강세 속도가 좀 조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중국 내에서도 세계 경제 정상화에 따라서 해외 투자를 또 가속화시키는 부분은 달러 수요를 유발하는 그런 요인, 또 바이든 같은 경우는 다자주의, 그 상호 협력이라는 부분, 그 정책 기조를 갖고 있긴 하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관세 이외에 다른 좀 강경한 정책을 여전히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관련한 미중 관련 그 갈등 재현 가능성 등도 위안화 환율에는 오히려 좀 부정적인 재료로 작용을 하면서 위안화 역시 환율 기준으로 상반기에 위안화 강세, 하반기에는 위안화가 좀 반락하는 그런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위안화 역시 2008년 초의 저점인 6.2 위안의 지지선까지는 테스트해 볼 수 있는 흐름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달러원 환율의 올해 차트입니다. 지금 올해 평균 환율이 얼마일까요? 좀 이따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 평균 환율은 이제 1190원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환율이 1100원 초반인데 어떻게 환율이 1190원이 되지라고 저도 계속 보면서 의아해하는데, 차트를 보시면 올해 상반기까지는 환율이 1200원 위에서 꽤 오랫동안 시간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3분기에도 위안화 강세가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원화가 거기에 잘 못 따라가면서 1180원이 지지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9월부터 수출 후조, 그 다음에 외국인 자금 유입, 또 위안화의 강세 추세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 또 추세에 맞춰서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달러 원 매도 포지션을 취하면서 환율이 지금 1100원 부근까지 내려온 양상입니다.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환율 변동 폭입니다. 올해 환율 변동 평균 환율은 1190원으로 지난 10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환율 변동 폭도 저희가 통상 한 130원 평균 선이 그렇습니다. 연간 변동 폭이. 올해 190원이 움직였으니까 굉장히 그 변동성이 높은 한 해였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원화가 3분기까지는 위안화 강세를 잘 따라가기 못했지만 결국은 코로나의 선방 효과가 4분기에 한 번에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코로나 선방 효과가 하반기에도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코로나 국면에서는 상대적인 유리한 구조였다라는 점 앞서도 언급을 드렸었고, 특히 외환 수급상으로도 우리가 수출이 안 좋았지만
반면에 원자재, 원유 가격이 뭐 한때 마이너스 간 등 급락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상수지는 방어가 됐습니다. 또 해외여행 못 나가니까 거기서 적자가 줄어들면서 올해 경상수지는 작년과 비슷한 600억 달러 정도가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내년에는 일단 정상이 가시화된다라는 그런 부분은 원화와 또 위안화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부분이 약간 둔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기준으로는 이 중화권 통화가 다른 나라들이 피해 복구하고 있는 동안에 뭐 우리도 여전히 피해 복구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데보다 피해 규모가 적다라는 점 때문에 성장 전략을 펼 수 있는데 한 발 앞서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이 절대적인 기준으로는 원화의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나라 재정 수지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얼마 전에 발표한 기재부 자료에서도 당초에는 우리가 재정 수지 적자를 GDP 한 2 내지 3%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 비율이 대폭 늘었습니다. 그래서 한 5에서 6% 정도 적자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정부 쪽에서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이 부분이 원화 강세를 훼손하는 재료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IMF에서 발표한 주요국 2020년 재정 수지와 성장률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주로 이제 G20 국가들이 되겠는데요. 보시면 뭐 우리도 거의 균형 재정을 하다가 그걸 완전히 깨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성장률 둔화가 적었고요. 또 재정 투입 규모도 다른 주요 선진국들, 신흥국들과 비교를 하더라도 우리가 재정 지출 규모는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우리 기준으로는 굉장히 재정에 대한 부담이 크긴 하지만 글로벌 기준, 국가별로 상대적 가치를 반영하는 외환 시장에서는 우리나라 재정 수지가 원화의 어떤 건전성을 훼손한 자료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제 위안화 블록 통화로서 묶이면서 시장의 관심을 많이 받았었는데 원화가 위안화의 그늘에서 벗어나기는 여전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전에는 달러와 유로와 엔화 이렇게 전망하다가 이제 축소된 전망에서 유로랑 엔화를 빼고 달러랑 위안화를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위안화와 큰 흐름에서 방향은 같이 가겠지만 그 어떤 자금의 흐름 또 결에 따라서는 움직이는 폭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제 중국과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율의 동조화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이미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오른쪽 차트에서 보시면 최근 한 4년 동안 중국으로는 외국인 자금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채권은 들어오지만 주식은 오히려 빠져나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준 것만으로도 이것이 외환시장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좀 시기별로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의 쌍순환 전략이라는 것이 결국은 중국의 기술 자립화와 고도화이기 때문에 한국과의 의존 관계가 약화될 수 있고 또 한국과의 경쟁 관계가 더욱더 높아질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점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원화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변수는 달러 지수와 위안화, 위험자산 선호 여부 요 세 가지라고 볼 수 있겠지만 위안화와는 일방적인 동조화를 중장기적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관찰해야 될 지표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해외 증권 투자 저희가 뭐 항상 세미나 때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 기도 굉장히 좀 특이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일단 해외 채권 투자가 본격화된 이후 처음으로 순회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투자한 금액보다 회상 금액이 더 많았고요. 작년에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했었던 사모펀드, 해외 사모펀드 투자도 올해는 좀 주춤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모펀드 부실에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손실이 빚어진 부분, 사모펀드의 상당 부분은 부동산이랑 뭐 항공기 리스와 같은 특별 자산인데요. 거기서 이제 많은 손실이 발생을 호텔 리스랄지 그런 데서 발생을 했고 또 실사를 못 가면서 투자를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올해 가장 핫한 지역은 바로 개인의 해외 주식 직접 투자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최근 그 자료 저희 작성할 때 기준으로 166억 달러를 개인이 직접 투자를 했고요. 뭐 8월에는 한 달 동안 30억 불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장 큰 8월에는 우리나라 해외 투자 주체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해외 투자는 일단은 경제가 정상화되면 내년에는 다시 국내에서는 달러 수요를 많이 유발하는 재료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다시 주식과 대체 투자 위주로 투자가 확대가 되면서 외환 시장의 수요 주체로서 영향을 넓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외환 수급을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2020년은 일단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벌어들이는 달러도 줄었지만 쓰는 달러도 줄어들면서 오히려 좀 소폭 외화 잉여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다가 외국인이 NDF 매도로 전환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외환 수급은 최근 2년간은 균형 수준이었다가 공급이 우위인 상황으로 전환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경상흑자는 수출이 이미 지금 일평균 수출이 2019년 수준 회복했기 때문에 내년도 수출은 한 5% 이상의 증가를 하면서 상품 흑자는 늘겠지만 서비스 수지의 적자 폭은 올해보다는 좀 더 늘어나면서 경상 수지 흑자는 올해와 유사한 600억 달러 수준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시 이제 해외 투자가 증가를 하면서 외환 수급은 이제 균형 또는 오히려 수요가 우위를 보이는 상황으로 전개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국내 외환 수급이 이렇게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는 사실은 외국인의 흐름이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 달러화나 위험자산 선호 여부에 따라서 외국인이 주식을 사느냐, 달러를 살거나 파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외환 시장은 내년에도 상당한 변동성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전체적으로 좀 종합을 해보면 일단 달러화 약세, 또 위안화 강세, 위험자산 선호 기조 자체는 전반적으로 내년에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달러원 환율도 하락 압력이 우세하면서 지금 1,100원을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내년도 저희가 예상하는 저점은 일단 1,050원 수준까지는 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저희가 뭐 레인지는 지금 1,040원까지 잡아놓긴 했는데 그건 일시적으로 갈 수 있는 레벨까지 감안해서 레인지는 1,040원에서 1,180원으로 잡아놓고 있긴 한데요. 전반적으로 지지선과 저항선은 1,050원과 1,150원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환율의 방향은 달러와 또 위안화의 향방을 고려를 해서 상저하고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1,050원을 테스트하는 흐름, 하반기에는 다시 1,100원 위로 상승하려는 그런 압력이 높아지는 그런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잡은 범위가 올해보다는 훨씬 좁긴 하지만 저희가 체감하는 환율의 변동성은 상당히 클 수 있음에는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그 환율 전망을 여기서 마치겠고요. 질문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